강화학습으로 주가 및 선물지수 예측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강화학습 방법을 코스피 200 선물 거래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고요. 그 이전에 이제 강화학습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볼 것 같으면요. 강화학습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가지는데요. 환경과 에이전트 상태, 행동,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그래픽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강화학습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이전트라는 것이 어떤 액션을 취해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보상에 의해서 그 에이전트의 액션이 학습되도록 하는 방식의 액터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된 환경 자체가 궁극적으로, 즉 최종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미래 가치를 가지는지, 그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밸류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그러한 크리틱 베이스드 알고리즘 방식의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이 크리틱 베이스드 방식을 우리가 이제 가치 기반 밸류 베이스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딥큐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큐러닝을 인공신경망으로서 업그레이드한 것인데요. 뭐 알파고리 등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큐러닝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공식입니다. 여기 있는 수식이 바로 이제 미래 가치를 표명하고, 이건 현재 가치 값이고요. 그 차이를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세한 이제 학습 프로세스는 여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기반, 즉 액터 크리틱 방식이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주로 로봇팔 제어 같은데 이제 많이 적용합니다. 당장의 나의 액션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당장의 가치보다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얻는 당장의 가치보다는 궁극적인 가치, 즉 계속해가 나가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에 이제 그러한 리워드, 당장의 리워드보다도 궁극적인 리워드, 즉 그것이 이제 밸류 펑션 값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골치 아픈 그러한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뭐 이런 것입니다. 개똥이네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소똥이네 집 옆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럼 소똥이네 집은 어딘데? 라고 하니까 개똥이네 집 옆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꾸 똥똥거려서 좀 거시기한데요.
이건 이제 뭐 앞으로 강화학습이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암시적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폴리시 네트워크는 이 가치 네트워크의 값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치 네트워크 자체도 궁극적인 미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엔드 포인트까지 도달했을 때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폴리시 네트워크 액션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야지 이제 궁극적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경우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액토크리틱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면서 맞물렸기 때문에 별개의 네트워크로 따로따로 학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일부 공유시켜서 동시에 합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고도화시킨 것이 어드밴티지 액토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PPO라고 하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는데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A2C, 어드밴티지 액토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알파고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타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고전적인 게임들입니다. 뭐 블락 깨기라든지 벽돌 깨기라든지 로드런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조이스틱에 의해서 이제 그 게임의 어떤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에이전트의 움직임 이 자체가 이제 액션이고요. 그 액션에 의해서 점수가 변하겠죠. 그 스코어 체인지가 바로 이제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알파고 버전이 있습니다. 이 초기 알파고 버전은 뭐 여러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롤아웃 팔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의 일반 규칙 등을 갖다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착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펑션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학습하는 그러한 펑션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폴리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기원에서 제공한 인간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더라 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까지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착수가 이루어지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강화학습, 팔리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밸류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체가 안 되어 있고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시 네트워크는 이제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진행된 중간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이 되게 되겠고요. 밸류 네트워크는 이제 끝까지 이때는 이제 셀프 플레이에 의해서 끝까지 바둑을 진행시켜서 그 최종 결과를 보고 이제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알파고 제로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인간 기보 없이 셀프 플레이에 의해서만 이제 전개가 되고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개 방식은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이 같이 사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 학습 과정을 볼 것 같으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몸뚱어리에서 두 개의 머리로 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팔리시 네트워크의 액션 값이고요. 또 하나는 가치 펑션의 밸류 펑션의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거의 이제 액터 A to C,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방식과 유사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방식, 앞서 설명했던 액터 크리틱,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방식을 코스피 200 선물 거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버전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8개 버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환경의 상태로서 이제 선물 지수의 가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수익률, 현재 포지션이고 액션은 버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에서는 이제 상태는 이제 지수, 거래량, 파생, 병수 및 현재 보유 상태 뭐 이런 것이고요. 버전 1에서는 그대로 이제 매매 시그널을 액션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중립이냐를 예측해서 뭐 고점이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고 저점이면 매수, 중립이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2, 3에서는 요 상태를 수익률 및 보유 상태를 이제 추가를 시킨 겁니다. 이제 가격 버전 1에서는 가격만 있었는데 버전 2에서는 이제 수익률까지도 현재 상태로서 추가를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버전 4에서는 이제 앙상블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액션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 매수 매도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데, N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액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전 4와 5가 있는데 5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여기 버전 4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변동률로 보았고, 여기서는 1단위 수익률, 상승률 등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전 6에서 8까지는 이제 6에서 7까지는 이제 액션을 거래 수량, 일종의 이제 자산 배분의 개념이죠. 그리고 버전 8에서는 손절 범위를 액션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버전 1에서 8.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좀 두껍게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버전 1에서 3까지는 액션이 매수, 매도, 중립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버전 4, 5는 모델 자체를 선택하는, 여러 개의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냐 하는 것이고, 버전 6에서 7은 거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버전 8은 손절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태, 즉 스테이트도 이제 따로따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버전 1, 3에서는 지수 데이터 및 보유 상태,
버전 4, 5에서는 엔개 모델의 최근 수익률, 버전 6, 7에서는 수량별 수익 변화 추이, 그리고 버전 8에서 손절비별 수익 변화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가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냥 뭐 딥러닝으로 단순하게 예측해서 거래하는 것만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결론은 강화학습은 금융시장 예측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연금술이나 무한동력 같이 기본적인 우주 법칙을 무시한 망상의 허송세월을 보냈던 역사를 강화학습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저의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통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액션과 스테이트가 서로 작용하는 곳이어야지만 됩니다. 액션과 스테이트가 그나마 강화학습이 통하는 환경은요. 그래서 어떤 액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그러한 환경, 즉 게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렇죠. 아타리 게임이라든지 조이스틱의 선택에 의해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이 되죠. 선택에 의해서 정확하게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착수하냐에 따라서 승률이 변하게 되겠죠. 근데 주식 환경은 어떠냐? 주식의 스테이트는 뭐냐? 주식시장의 환경은 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의 변화가 가장 큰 스테이트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가격의 변화죠. 그렇죠?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나의 거래 규모가, 나의 거래 결정이요. 뭐 그것이 이제 뭐 매매 시그널이든 뭐 거래량이든 아니면은 뭐 모델의 선택이든 상관없이 나의 거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는 이상 나의 거래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고 판다고 해서 거기에 시장이 크게 감동해서 변화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수익률 또한 나의 거래 변화의 주 요인이 아니라, 거래가 변화의 주 요인이 아니죠. 내 수익률이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내가 거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 가격의 변화가 주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의 변화라는 환경이 주는 스테이트에서 나의 수익률의 변화는 나의 거래에 의한 우연적 결과입니다.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주식 시장 예측 거래에 적용한다는 것은 헛된 작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도 이제 뭐 여러 연구 논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수없이 많이 강화학습으로 금융시장 공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중한 그러한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